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급락의 충격이 꽤 컸는데 오늘 시장 일부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8,500선까지는 되찾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910선까지 반등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세가 22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오늘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일부 반등세를 주고 있지만 어제 코스피가 9% 그리고 코스닥이 7% 급락했었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우리는 잘 파고를 넘어야 될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길목에 있는 것 같아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을 연결해서 시장 전반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전략 담당하는 이경민입니다. 네, 한국의 반도체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도 강타하는 전 세계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일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의 급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중요한 시점인데 분석 들어보고 싶습니다. 메모리 쇼크라고 봐야 될지 좀 아직까지는 의문이긴 한데요.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이 좀 격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게 된다면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연내 3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닉스의 ADR 상장이 좀 지연되는 듯한 뉴스, 그리고 글로벌 연기금들이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대규모 주식 매도가 불가피하다라는 뉴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잡음도 있었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연기금 매도 확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털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전일 코스피 급락의 이유들을 보면은 펀더멘탈, 실적, 경기 변수라기보다는 심리, 수급적인 변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적과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높아졌는데요. 선행 EPS는 1089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1070에서 더 레벨업된 그림이고 또 하나 이렇게 EPS가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피 8200선이 선행 PER 7.52배, 53배 수준이거든요. 7.52배라고 한다면은 코로나 당시 저점 밸류에이션 수준이라서 실적 모멘텀은 더 강해졌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커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만 가는 그 여정에서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이 됐었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의 매력은 더 생겼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증시 전략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자 자료를 통해서 상단은 9,100에서 9,200이 분기점인데 여기를 못 넘어서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8,000선, 2차적으로는 7,700선 지지력 테스트는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승 추세에서 단기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8,000선에서 7,700선을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두고 주식 비중이 이미 많으신 분들은 좀 버티기,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주도주 중심으로 8천선 전후에서의 비중 확대 전략,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락의 충격이 있을 때 우왕좌왕 흔들리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그 비중 확대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인사이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급 증시 진단 저희가 짧게나마 좀 들어봤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시간 한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장 초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500선까지 회복했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8,500선을 기준으로 조금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투톱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더 붙으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1,900조 원가량, 그리고 SK하이닉스 시총 1,800조 원가량으로 약 100조 원가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3.41% 가까이 상승, 삼성전자는 6.45%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 생명 오늘 함께 올라주면서 삼성생명은 2% 가까이 상승, 물산은 9% 넘게 급등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SK스퀘어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장 초반 상승으로 움직여줬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2.8%, 5% 가까이 빠지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오늘 SK그룹주 안에서 SK스퀘어의 낙폭이 크다라는 점 확인되는데 장 초반 20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를 내려놨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쪽으로 다시 시장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 가까이 상승,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일제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CPSP 사업 기대감 이번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2천억 가량의 호위함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다. 8천억 가량의 호위함 수주 가능성이 지금 나오면서 하나오션의 주가에 현재 불이 붙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점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이지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현재 6.5% 가까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9시 30분을 기점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불이 붙었는데요. 지금 바이오 USA가 현재 시간 22일 개막을 했고 25일에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오 USA가 열렸지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의 주가가 그간 기술주의 급등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2.5% 가까이 상승하는 가운데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도 3%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제히 강한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도 4%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 삼양식품도 2%가량 오르면서 관련된 종목들 좀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두산이 클로봇의 로보스타직스 그러니까 물류 자동화 관련된 사업 부문을 넘겼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클로봇도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은행주는 전반적으로 빠집니다. 증권주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개장 직후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그리고 개장한 지 30분가량만 됐을 때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USA에서 기술 수출 이전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 상승을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대표적이고요. 10% 가까이 튀어오릅니다.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도 ADC 관련된 기술 이전 체급 기대감 나타나면서 8%가량 급등 중입니다. 펩트론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10%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간 전환 청구권 관련된 이슈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5%가량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파마리서치와 휴잘까지 미용 의료기기 단으로도 훈풍이 번지면서 4%에서 5%가량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무려 9%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위치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 바이오 USA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 5% 가까운 강세 탄력 붙기도 했지만 현재 3%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테스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52% 가까운 하락, HPSP도 4%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파도, 심텍, 하나마이크론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장 초반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이 안에서 그래도 제주 반도체가 3%가량 오르면서 저전력 디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클로봇이 6%가량 급등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의 사업부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현대 모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으면서 함께 올라주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또 중국에 대한 로봇 관련된 규제 소식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피지컬 AI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조금 집중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8,500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요. 장중에 거의 4%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코스피 안에서는 1.9%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8,35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2% 가까이 반등하면서 1,349포인트 지나갑니다. 다만 개장 직후 그리고 개장한 지 1시간가량 지난 지금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르면서 지금 1%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고요. 901포인트 지나갑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빠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받쳐주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또 출회됩니다. 1조 원 가까운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기관이 매수폭을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약 1,000억 원가량 소폭 순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뒷받침됩니다. 8,700억가량 들어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나오는 가운데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약 1,200억가량 순매수 중인데요.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리밸런싱 관련 수급 이슈가 겹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12%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2% 급락하면서 그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반등세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대부분 국내 증권사의 그 시장을 바라보는 연구원들의 뭐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눌려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상당 부분 좀 많이 해서 그런 부분 좀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역시나 380만 원 그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는 리포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충격은 뭐 미국 금리 이후에 저희가 코너에서 미국 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 건데 어쨌든 성장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고금리였을 때 굉장히 좀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영향을 받아갔던 거고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접근성 관련해서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은 큰 기대 안 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을 보도했던 바가 있어서 시장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매크로 우려 때문에 어제 충격이 있었는데 오늘 일부 되돌리는 흐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6월만 하더라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은 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요가 너무 이제 타이트하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역시나 긍정적인 패턴이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HBM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HBM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D램 마진 가격의 그 축소 그런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되면서 100%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증설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수요가 이제 타이트하다 보니까. 근데 HBM 중심으로 증설이 되다 보니까 이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라인 이런 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또 그런 시나리오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반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라 루빈을 봤을 때요. 중요한 게 이 베라 루빈으로만 봐도 메모리 원가 비중이 25%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 세대인 블랙웰에 비해서는 5배나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HBM4나 소캠 이런 차세대 메모리 쪽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최대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이제 KB증권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미국 ADR 상장 이슈 있는데요. 조금 뭐 상장 지연에 대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 일부 좀 잡음이 들리더라도 어쨌든 상장이 되게 되면 마이크론과 이제 동등한 그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밸류의 차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SK하이닉스가 우리 전반적으로 매크로 우려 때문에 눌리더라도 이 정상화에 대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380만 원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사이 대비해서 8배나 뛸 가능성 여전히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69조 원이고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합니다. 77.2%.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적으로 하나도 흔들린 게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런 조정장에서 오늘 일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자리 과정을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딱 뛰는 게 눈에 띕니다. 피지컬 AI 관련 로봇주가 오늘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뛸 때 현대차 그룹주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 올린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왔고 81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로보틱스 사업을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상용화 진입 단계에 있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예전에는 피지컬 AI의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했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그런 제품화 역량까지 기술이 좀 발전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제 액추에이터 부분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한 5월 정도인가요? 액추에이터 한 35만 개 정도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룹 내에서 2.5만 개의 휴머노이드 수요만 봤을 때 액추에이터 100만 개 이상을 추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수요가 있다. 훨씬 많은 수요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굉장히 크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 액추에이터 매출만 봤을 때 2조 7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이게 한 28년에서 32년까지 그런 부분 수준을 봤을 때 기간을 봤을 때 이런 수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런 이슈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매수, 매도, 청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머니코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바로 이쪽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부품 본원 매출도 좋아서 하반기에 수익성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가치가 더 붙게 된다면 현대모비스는 더 지금보다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목표 주가 올라가는 흐름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니까 본업 플러스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 현대모비스의 가치 재평가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실적 성장으로 간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위원께서 LG 이노텍과 롯데렌탈을 동시에 분석했는데 이 둘을 언급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박강호 일단 연구위원 연결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신권의 박가호입니다. 네,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LG 이노텍 제가 봤더니 목표 주가가 올라갔는데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실적에 있었는데 최근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을 잘 고르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요. 일단 LG 이노텍 목표 주가 상향한 이유부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의 이제 현재 이점에서 2분기 실적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분기 컨센서스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1,400억 대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약간 2천억 정도 가까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출시한 아이폰 17의 판매 호조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반 저가보다는 프로와 프로맥스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모델이 잘 팔리게 되면서 LG이노텍의 믹스 효과 부분이 긍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호적인 이제 환율 원달러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 이익 확대에 기여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아이폰 18도 상대적으로 판매 호조, 그다음에 신규 폴더블 폰도 출시가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애플의 스마트폰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이 LG노텍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걸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2분기와 연간 실적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호재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고 프리미엄 제품이 잘 팔리고 애플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 변수가 되어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130만 원을 올려 잡은 이유 잘 들었고요. 또 하나 롯데 렌탈 오래간만에 이제 언급이 돼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 호실적이 전망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 좀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실적은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더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3분기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롯데렌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외국인 방문이 이제 제주도까지도 연결되고 있고 제주도에서 머무는 이용 일수 증가와 국내 이용객보다는 좀 큰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평균 이용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렌탈 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기 렌털과 중고차 렌털 쪽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오고 왔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특이한 부분은 이 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고로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전에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분기가 이제 성수기 효과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은 3분기도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마 최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현재 롯데렌트 실적은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을 할 때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박강호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롯데 렌탈은 2분기 실적도 좋은데 3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셔서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롯데 렌탈 자체적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 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을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를 감안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종합 솔루션 렌터카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장기 렌탈 쪽에서도 일반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렌털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 서비스도 들어가고 있고 보험도 같이 처리하는 종합
토탈 솔루션이 이미 이제 소비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경쟁력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린카나 뭐 중고 렌트카, 매가 이런 사업 다각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저수익 사업을 이제 많이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형 증가 이상으로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분기 11% 가까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M&A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실적과 이런 걸 본다면은 상당히 주가 매수 차원에서는 유리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주가가 그동안 못 갔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주가는 잘 갈 수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전략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반도체나의 쏠림 현상이 강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실적장으로 간다면은 롯데렌탈의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감안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그다음에 이제 M&A가 다시 또 부각이 된다면은 현재 주가에서는 이제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실적 장에서 꼭 봐야 할 그런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LG 이노텍과 롯데 렌탈 분석 함께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위원이고요. 앞으로 실적 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 호전주 저희가 인사이트 있는 전략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ISC인데요. LT 메모리 반도체에서 참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장기 계약. 그런데 이 테스트 소켓 역시 장기 계약 체결이 진행이 되고 있고 ISC가 그래서 목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 있고 이제 테스트 장비 있는데 그 소켓이라는 것은 그걸 좀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칩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화 그리고 면적도 크게 되기 때문에 테스트 이런 거리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전방 산업에서 그 요구사, 그러니까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GPU나 AG 고객사에서 그래서 소켓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용 라인 확보 요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 측면에 좀 든든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트 소켓 생산 능력이 3천억 원 정도 바라봤는데 내년 하반기는 더 커질 모양이에요. 4천억 원 정도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과 국내 증설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조금 더 램프업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반기에 AI 가속기 공급이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이고요. 1년 새 76% 성장한 그런 목표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실적 궤도 이런 부분도 함께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C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에서 크래프톤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목표 주가 41만 원까지 올렸고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올해 매출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7% 1년 사이에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저, 어드벤처 게임이죠. 생존 전략, 서브노티카 2 같은 경우에도 트리플 A 좋습니다. 히트급 게임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줬고요. 그리고 펠월드 모바일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있고 그리고 인조이 같은 경우에도 벌써 긍정적인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죠. 긍정적이고요. 내년부터 신작에 대한 게임 그런 모멘텀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은 2분기 영업이익이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매수 전략에 41만 원 목표수가 올렸으니까 JP모건이 크래프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그래픽으로도 좀 보여드렸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LENC 어제 급격하게 추락한 이후에 오늘 4% 정도 반등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우디 과세 논란 때문입니다. 이게 사우디 법인세 한 8,533억 원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세가 너무나 과도하고 사실 알고 보면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유지한 흐름들이 하나증권에서 나타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사우디 현지 법인에서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고 여러 가지 조세 불복 이런 절차도 거치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우디 소득 세법상 어떻게 보면 법정 기한이 최대 10년인데 2006년에서 2015년 소득이 이미 시효가 만료가 됐대요. 그런데 이 법인세 논란이 6년도부터 19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15년 그거가 이제 만료가 됐으니까 이걸 걷어내면 한 160억 원대로 지금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영향력이 훨씬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사 법인세는 이미 한국에서 납부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중 과세 이런 부분 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절차적으로 좀 해결하고 있는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서 이란 수주나 아니면 뭐 영국과의 파트너십이나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훨씬 DLENC는 그 이란 종전 이후에 강력하게 매수를 하라라고 한 또 증권사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잡음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급락 이후에 우리가 좀 살펴볼 종목도 오늘 스토리텔링에서 쭉 알려드렸는데요. 무조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전략으로 다시금 우리가 정점을 위해서 올라가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어제 제가 어제는 좀 관망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이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뭐 너무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어제 MSCI 뭐 불발, 그 뭐 골드만삭스가 이미 얘기한 거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국내 자금이 아닌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한 40%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는 거에 대한 또 그죠? 악재 또 우리 이 반도체 하면은 이 미국 시장의 어떤 반도체와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 그죠? 얘가 이제 또 내일 아침 실적 발표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뭐 새벽에 발표하는데 얘가 또 어떻게 될 거냐. 또 뭐 금리 인상 그죠? 또 이 주식 관련해서 또 세금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러니까 어제 시장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비록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좀 그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 차가 그저 갑자기 칩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뭡니까 사람이 사망한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서 뭐 조사가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나 지금 뭐 해외나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힘들 때는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위축된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쫄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죠 제가 지난 토요일 그 이난희 333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걱정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그죠?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하수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오늘은 지금 보면은 어제는 하이닉스의 영향을 엄청 받았거든요. 하이닉스가 하락하니까 전 종목이 전부 다 뜨냐면은 파랗게 물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이닉스의 어떤 영향권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보면은 차기 재료에 의해서 뭐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자회사 그 나스닥 상장 추진 이런 걸로 해서 뭐 일찍 상한가를 들어가고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양자 컴퓨터도
지금 하이닉스와 시속 게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시장이 안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은 지금 보면은 약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도 더 그죠 분발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80만 원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뚫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늘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어떻다 해서 주가가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은 오늘이 또 약간 가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죠?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하느냐, 나는 밀리면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고점에 잡아서, 그죠?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다. 그런 거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여튼 삼성전자가 선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1000포인트를 깨고 계속 800포인트, 900포인트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영원히 항상 9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도 한 번은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 가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갈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내가 비록 거래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못 사고 하이닉스를 못 사서 햄버거를 그저 수익을 만들지 못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살살 그저 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은 햄버거도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도 조금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난희 이데온 파트너였습니다. 최근 시장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실적, 금리 이 변수 굉장히 잘 계산해야 되는데,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그 둘을 중점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실적과 그리고 금리 변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두 마리, 이 토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전략으로 오늘 인사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까스로 너무 중요한 이슈가 좀 대기를 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이란 협상 진행 중에 미국의 PCE 물가지표 발표인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왜 중요한지부터 좀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신임 워시 연준 의장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성향은
비둘기파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요즘 많이 사그라들고 이제 오히려 이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FOMC 때 그 워시가 한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시장 보고 이제는 좀 성인 수준이니까 성인답게 굴어라. 네. 무슨 말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사이에 이제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으면 다 연준한테 달려와서 징징거렸죠, 한마디로. 금리 인하해주고 채권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실제로 연준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워시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러지 마라. 이제 시장이 독자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라라는 얘기고 연준도 오히려 시장을 보면서 갈 거고 시장이 연준을 보고 따라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지표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됐고 이번 연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PC 물가 하필이면 또 이번에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상치는 헤드라인은 직전에 3.81 정도였으면 이번에 4.12 그다음에 근원은 뭐 3.4까지 뭐 그래서 계속 다 올라오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공격적인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저기서 이번 주 초에 새롭게 그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 예측을 리바이즈 업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연내에 3번 인상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는 연내 동결 여전히 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0월, 12월 마지막 하반기에 마지막 남은 3번의 금리, 그러니까 소위 FOMC 때 3번 인상할 수 있다. 만약에 저 정도로 가면 시장이 분명 충격이 있겠죠. 너무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고용 시장이 괜찮은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연준이 워시가 말했잖아. 그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저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3번을 다 올릴까는 가봐야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시장이 이제 어제 좀 출렁이는 이유를 찾는 와중에 저런 워시의 연준은 생각과 달리 매파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이제 가장 큰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 굳이 찾자면 그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웃긴 게 그 전 파월 연준 의장을 기준금리 못 올리겠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안 내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네. 케빈 워시 의장은 이제 매파적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에게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AI 투자 관련해서 변동성 우리가 지금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투자할 때 항상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게 자금 조달 이슈입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면서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최근 이게 또 발목을 또 잡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의 또 패턴이 된 듯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화두는 뭐니 해도 AI 투자입니다. 근데 투자를 자기 돈 갖고 할 땐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에 가장 역대급 투자 등급채 발행이 있었고 그것의 중심에는 AI 기업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글 같은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너도 나도 지금 빚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연준이 기준금리 올린다는데 그러면 저기 빚내 갖고 투자하는 게 쉬워질까? 일단 빚은 낼 수는 있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금 보시면 어제 그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놓고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좌우축이 서로 양축이라서 레벨이 좀 다른데 파란색이 투자 등급채고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훨씬 더 이 레벨이 높습니다. 붉은색은 투기 등급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에 얼마나 더 프리미엄을 얻느냐, 한마디로 보험료를 더 얻느냐, 이것이 이제 신용 스프레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등급채는 지금 보시면 한 70pp 요 정도를 얻는다, 이렇게 80pp 요 정도 얻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기 등급채, 정크본드라고 하죠.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0bp 정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베이스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저기 또 따라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 오히려 미국의 지금 채권 투자자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보다는 차라리 기업이 나 이제 이런 마인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너무 계속 오랫동안 내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이거는 AI는 결국 투자하면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믿음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수준 자체가 지금 최근 한 3년간 수준 보시면 제일 낮은 데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빚을 내야 되는 시장에서 그렇게 비싸게 높게 막 이렇게 견제하면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쨌거나 빚을 낼 수 있고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 주셨던 스페이스X가 브릿지론 그 사이에 있었던 250억 달러를 차원 발행하려고 250억 달러를 어젠가 그저께 발행을 했는데 신규 발행했는데 지금 IPO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발행해서 그러니까요. 구설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것은 성공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몰려있는 돈이 거기에 900억 달러가 넘게 몰려서 그래서 뭐 3대1, 뭐 2대1 수준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소위 인기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AI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거 AI B2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가 끌어올렸는데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반기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에서 나타나는 얘기는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궁시렁궁시렁 하지만 돈은 빌려줄게. 네. 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이유는 아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마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또 결정적인 부분이 반도체 차익 실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 시장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이쪽의 타격이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조정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정됐을 때 신규 진입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사실은 빠진 이유를 너무 많은 근거들을 들어서 설명들을 하시는데 거꾸로 말하면 왜 빠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를 많이 드는 겁니다. 네. 결국은 수급이 좀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좀 과열 양상에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레버리지 투자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소위 포물선 형태로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잘 아시겠지만 빠질 때도 같은 속도로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어제 상당히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차트 하나 열렸는데 이게 이제 시타델에서 지난주에 낸 보고서, 주말에 낸 보고서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뭘로 하냐면 소위 이제 B2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이제 신용융자. 요게 한 2.5배 정도 레버리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좀 더 센 게 이제 선물 거래예요. 주식 선물 거래. 그거는 한 5배 전후, 뭐 많으면 한 10배의 레버리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난 증거금 한 20% 가지고 100을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성이 안 차니까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거래를 합니다. 옵션 거래. 예, 옵션, 콜 옵션, 풋 옵션 거래를 하는데 이건 레버리지가 때에 따라 다르지만 20배에서 한 70배까지.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한 5 정도 들고 100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내는 건데 대신에 만기가 이제 짧게 돌아오죠. 근데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마이크론의 그 소위 옵션 만기 되는 것에 지금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지금 걸려 있거든요. 지금 내재 변동성이 콜 옵션이 한 150
100배, 150%, 그다음에 풋옵션이 한 190%까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얘기는 정말로 평균이 50%인데 그 정도에 있으면 엄청 과열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이크론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고 전망도 좋을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당일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가 지금 가장 최근까지 체크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3%, 어제 오후만 해도 제가 체크했을 때 17%, 18%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당일날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특정 트리거를 넘어서면 엄청나게 주가가 요동칠 수 있는 거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콜옵션을 사면 반대편에서는 소위 감마 스퀴즈라 해갖고 증권사가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콜을 누군가 매도했다는 것이니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원주를 계속 사드려야 된다는. 근데 저런 식으로 콜옵션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원주도 저런 식으로 사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다는 거죠. 갑자기 또 팍 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트리거를 눌러서 주가가 움직이면 반대편에 있는 증권사에서 엄청난 원주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변동성이 있어서 적어도 오늘 다행스럽게 전자나 닉스가 좀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주가 변동성 상당히 클 수가 있어서 당분간 거기에 대한 경계심은 늦추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펀더멘탈이 손상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옵션 거래, 이건 냉정해 보면 투기판이거든요. 이거 정말로 이게 그래서 미국의 그 레딧 같은 데서는 소위 올해 들어서 또는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소위 카지노판이 열렸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옵션 거래와 관련된 변동성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주식을 이참에서 못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진입할 수 있는, 이번에 변동이 있어서 주가 하락하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것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많이 들었거나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깜짝들 놀라셨을 텐데 이런 변동성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이 아주 어려운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내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이제 나는데 그때 예상 대비 너무 잘 나오게 되면 풀옵션 청산에 따른 감마 스퀴즈 그 발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그 얘기 지금 풀어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네. 생각이 잘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면 의외로 또 주가가 확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뵈면은 좀 이거 여쭤보려고 했던 게 SK 하이닉스 시총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추월하게 된다면 그게 강세장의 고점이라는 주장이 좀 일려서 이게 일파만파 퍼질. 근데 또 마침 어제 시장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뒤집고 완전 폭락했잖아요. 네. 이게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결론부터 예, 말씀드리면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예. 근데 이건 저는 정확히 보면 마이크론 실적 앞에 또 그 일이 벌어져서 좀 더 증폭될 측면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근거가 일견 타당하지만 네. 냉정해 보면 우리 시장하고 지금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다. 이제 그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시스코라는 회사가 당시에 1등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고 1등을 했던 게 2000년도 3월 고점 영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하고 유사하지 않나라는 이제 근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시스코가요. PER 그때 고점일 때 얼마로 거래됐냐면 130배로 거래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60배로 거래되고 전반적으로 엄청 시장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하고 비견하기 버거울 정도로 그때 비쌌다. 두 번째로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업체를 할 수 있지만 둘은 이종 산업이 아니라 같은 산업 안에 있습니다. 망하면 같이 망하고요. 잘 되면 다 같이 잘 됩니다. 그게 보실 필요가 있고,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 없어요, 전혀. 그 지금 SK 하이닉스 ADR 앞두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포워드로 11배, 12배고 올해 18배인데 SK 하이닉스는 올해 기준으로 9배, 포워드 기준으로 지금 6, 7배. 이게 지금 격차가 엄청나요, 사실은. 그래서 마이크론을 가만 보면 ADR 상장되면 SK 하이닉스의 갭 메우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열되게 이 레버리지로 올린 측면이 있어서 변동성이 크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직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2000년도 3월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다소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는 주의할 거는 주의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상승하고 이익이 늘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에 왔다는 그런 인식이 들었을 때 매물벽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익이 빈약하고요. 손익 분기 쪽이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섹터는 조심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게 로봇, 뭐 우주, 전력 이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주 로봇은 냉정해 보면은 지금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도 있고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올라서 PER이 비싸서 그렇지 이익은 잘 내고 있고 이익 성장도 나고 있기 때문에 둘은 좀 달리 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정말로 많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고퍼주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책 수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제가 늘 주장했던 저 PBR 종목. 네. 예, 요거는 계속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과 관련된 고배당주들도 포트폴리오에서 이번에 출렁일 때 그쪽은 상대적으로 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이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 과거 2000년도, 2007년도, 2021년도 세 번의 강세장 때 시장보다 먼저 고점을 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좀 작년부터 시작된 강세장에서 증권업이 계속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5월 초에 고점 찍고 붉은색입니다. 고점 찍고 좀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 이것이 이 코스피가 그 나홀로 가다가 지금 조정받는 때 무슨 역할을 했나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열심히 증권 업종을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그래야만 다 같이 쭉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제 모든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거나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증권 업종이 이번에 지금 조정폭 5월 초 이후에 조정폭을 마무리하고 리바운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의 강세장이 계속 쭉 우상향할 수 있는지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 업종 지수의 흐름도 열심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가 그러니까 증시 부양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가 좀 올라가면 증권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실적 이런 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다시피 고배당주, 저PBR 관련주 이런 부분도 관심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선순환으로 코스피 만시대에 동력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급락했던 장, 이후 반등 장에 대한 전략 모멘텀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 쪽으로 더 강한 수급이 붙으면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1% 넘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8,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56%가량 오르면서 다시금 힘이 붙고 있는 듯한 모습 나타납니다. 8,495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 200도 3.84%가량 상승한 1,372포인트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2.63%가량 강한 반등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보다 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옵니다. 9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매매 동향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됩니다. 어제 연기금의 순매도가 정말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다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9,400억가량 강한 수급 들어옵니다. 개인도 7,2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가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어제 조단위 매도에 이어 오늘도 1조 7천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나오는 가운데 기관의 수급 들어옵니다. 오늘 연기금이 다시 양시장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1,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35원 선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개장 직후보다 2원가량 올랐고요. 계속해서 고환율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조 9,400억 원을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1조 8,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온 만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45만 원에서 58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만큼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인데요. 다올투자증권은 범용 가격 상승 구간에서 가장 유리한 구도인 동시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효과까지 맞물리며 경제사들 가운데 이상적인 이익 흐름이 부각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하반기 메모리 3사 중에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라면서 그럼에도 발생 중인 눌림은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 대응에 유효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7% 넘게 급등 중입니다. 33만 4천 원 선 지나가고요. SK하이닉스 주가는 삼성전자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낮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삼성물산 주가도 10% 넘게 튀어오르면서 50만 원 선 오늘 회복해냅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3.4% 상승 중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2배 이상 크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하이닉스는 시총 2위로 물려났습니다. 264만 3천 원 선 지나갑니다. SK스퀘어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200만 원 선 회복에 성공했지만 현재 시간 3%가량 밀리면서 177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로봇이 두산의 물류 자동화 계열사인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장중 주가가 2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클로봇은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인수 금액만 685억 원이고요. 양수 예정일은 9월 30일입니다. 클로봇은 사업 다각화 및 물류 자동화 솔루션 시장 내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양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은 나이키, 다이소 등 대형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작년 매출만 657억 8천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만 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클로봇은 이번 인수를 통해 물류 전 과정을 제어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주가도 함께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23% 넘는 급등세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좀 줄였습니다. 9.54% 가까이 오르면서 33,4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7% 가까이 오르면서 95,800원 선 지나갑니다. 두산의 주가도 사업 재평가 기대감 속에 오늘 7%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164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에 이어 첫 회사채 발행에서도 표면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1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지만 수요가 가장 집중된 구간은 만기가 가장 짧은, 즉 위험이 가장 낮은 단기물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5년, 7년, 10년, 20년, 30년물 선순위 무담보채 5종으로 총 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등급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의 목적은 브릿지론 상환과 AI 확장 재원 마련이었는데요. 스페이스X의 AI 사업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컴퓨팅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의 AI 사업 수익성 우려를 꾸준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스페이스X가 2030년까지 현금 소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출 성장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출이 더 빠르게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이 경계심 속에 단기채의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이스X 주가는 회사채 발행 소식에 16%가량 급락한 뒤 전장에서 소폭 반등 0.98%가량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면 스페이스X 주가 공모가 $135 대비해서 소폭 오른 $156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외 국내장에서는 이러한 소식 속에 스페이스X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을 보였던 우주항공 테마가 연일 약세입니다. HVM 주가도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54,100원 선 지나가고요. 스피어 주가는 그래도 2%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2,275원 선 거래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3% 가까운 반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잠깐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코스피가 다시 8,50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오름폭 키우면서 3% 가까운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장 막판까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일단 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함께 살펴가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은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브가 1순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고수들 저가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LS 일렉트릭 어제 쌍끌이 매수세 포착이 됐고요. 원익 IPS도 어제 기관의 수급이 좀 탄탄하게 받쳐줬습니다. 지금 고수들도 함께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잠시 후에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고수들은 삼성전자 대신 우선주 선택하고 있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중공업까지 오늘 매수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매수 기회 포착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더라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수급도 괜찮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전망 좀 괜찮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보면 좀 어떨까요? 네, 일단 기술적 타이밍은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지금 3대 전력기기 회사 3총사로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0.11 플러스, 효성중공업 마이너스 2.93 마이너스, LS 일렉트릭이 마이너스 1.08입니다. 지금 오늘은 HD 현대일렉트릭만 현 시간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보합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빨간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 전력기기 3사가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이라던가 이 지금 그 앞으로의 어떤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전망이 좋다는 것은 뭐 뉴스나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북미에서 이 3사의 전력기기가 없으면 지금 전력원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 자체를 잡지 못할 정도로 수급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지금 주문을 하면은 전력기기가 뭐 2년 이상 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공장 안으로 아예 철도길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까지 빨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좋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2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담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타이밍만 재면 되겠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잠재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월드컵을 우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이 얘기지. 언제 어느 시점에 몇 년도에 월드컵을 우승할지는 그 판단은 내려있지 않는 겁니다. 증권사 보고서에. 물론 6개월, 12개월을 타임 호라이즌으로 잡아놓긴 했지만 그게 중간에 변동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얘가 월드컵을 우승할 잠재력은 있으나 언제 배팅할 것인가는 자기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적인 분석에서 차트로 잡아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산정된 EPS라던가 이런 PER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걸 다 해주질 않잖아요. 1분 1초를
지금 EPS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들어갈 시점을 그럼 뭐를 보고 정하나요? 거기 증권사 보고서에 목표 주가 보고서 잠재력만 믿고 그냥 들이앉아가지고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타이밍을 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의 질문이 바로 그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포인트가. 그래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다 마찬가지인데 LS일렉트릭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뭐 세 개가 다 똑같이 동일체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2개월 정도 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월봉을 보고 계신데 밑에서 이제 10개월 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5월 달보다는 훨씬 좋은 5월 달에 아주 빨리 매수하신 분들, 과열권을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아주 좋은 자리예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20주선이라는 이 지금 선에 오고 있죠. 굵게 그어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선은 다 굵게 그어놨죠. 일봉도. 그렇죠? 일봉은 21선이 깨져서 61선 부근에 와 있지만 61선이 저번에 이 6월 9일 날 지지가 됐었던 아주 신뢰 있는 부분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월봉에서는 과열권이지만 이런 그 뜨거운 1등주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주봉이나 일봉에서 이렇게 과열권에 벗어나와서 지지 라인에 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은 잠재력은 아주 뛰어난데 그 정도 목표 주가를 가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내가 베팅할 것인가. 지금 베팅 존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LS일렉트릭을 포함한 전력 3사 전망도 굉장히 좋고 LS일렉트릭은 지금 과열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매수 기회에 포착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9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더해졌는데 오늘 고수들은 좀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들 오늘은 좀 크게 시세 못 내고 있습니다. 특히 SK스퀘어, 삼성전기 최근에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 주가 큰 시세 못 내면서 고수들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도 엔비디아와의 협력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올라줬는데 오늘 좀 역시나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상위 종목에 들어온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위원님, 지금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 고수들 매도 상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저기는 이제 일일 데이터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조금 기간을 늘려서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시대를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SK하이닉스 비중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동안 엄청난 시세 상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로 보면 그거를 하루하루 쪼개서 보면 고수들이 매도를 친 날도 있겠고 매수를 한 날도 있었겠죠. 그게 합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지금 예전과는 완전 다른 양상인데 우리 흔히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야, 외국인은 정보력이 좋아서 제일 먼저 사고 저점에 매수해서 그거를 기관이 그 다음에 받아서 사고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고 사가지고 꼭지에 물린다. 그 공식이 어떻게 보면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어떤 타이틀 같은 어떤 비아냥 자괴감 느끼는 그런 문장들이었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완전 딴판이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입니다. 보통 증권사 다 똑같아요. 위에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개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도 그런데 항상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개인을 맨 위로 올립시다, 우리. 그렇죠? 우리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순서 자체도 희한하게.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1년 내내 팔고 있거든요. 이게 1년짜리거든요. 2025년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내내 외국인은 다 팔았죠. 그동안 지금 얼마가 오른지 아십니까? 50만 원에서 300만 원 갔습니다. 6배 갔어요. 6배 갈 동안 외국인 다 팔았습니다. 지금 개인하고 기관이 사고 있죠. 근데 기관에도 연기금은 결국 개인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달 내신 그 돈으로 노후 대비 자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팔았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조금 산 거 빼고는.
다 개인 기관이 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예전에 그런 공식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겁니다. 수익을 다 개인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일 데이터로 잠깐 며칠은 초고수가 매도를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개인들, 이분들이 사실 고수의 흐름이에요. 이분들이 수익을 엄청 내셨으니까. 개인들이 수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물량이 다 줄고 있다. 결국 외국인들이 나중에 들어올 때는 웃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개인들이 초고수 영역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이런 좋은 현상 속에서 외국인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개인들, 여기에 포함된 개인에 속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라고 하지 맙시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우리 주식을 우리가 주주가 되는, 우리 개인이 주주가 되는, 여러분들도 다 주주에 편입될 수 있는 한번 노력을 기울여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수가 10% 가까이 좀 빠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좀 반등에 성공해내고 있고요. 업종별 흐름도 빨간불 들어와 있는 섹터가 어제에 비해 확연히 많은 상태입니다. 양 지수도 현재 3에서 4%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버블맵 통해서 구체적인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 자체는 등락률을 의미하고 있고요. 원의 크기는 검색량, 즉 시장의 관심도를 의미합니다. 일단 반도체가 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5.5%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소부장단 위주로도 좀 온기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3%대, 삼성전자가 6에서 7%대 상승하면서 오늘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기전자가 0.4% 상승하고 있고요. 이 운송물류가 0.9%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낮아지면서 브렌트유와 WTI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시아나, 대한항공, 트리니티항공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일주일 새 이 순이익 전망이 무려 46% 상승했습니다. 금융은 오늘 빠집니다. 0.8% 하락하고 있고요. 조선해양 관련해서는 CPSP 결과 기대감 받아가면서 1.2% 상승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바이오 USA 2026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중국의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반사익 수혜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ST팜이 실제 몸으로 좀 혜택을 느끼고 있고 오늘 이번 행사 때 글로벌 한국관의 글로벌 파마들이 많이 모이면서 실질적으로 수주를 많이 이루어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오늘 건설 관련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오늘 좀 건설 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경북 영덕에 대형 원전 2기, 또 SMR은 부산 기장에 1기를 설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이 첫 번째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어느 기업이 이 대표사를 좀 맡게 될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준 자체가 이전과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쪽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기업에서도 좀 앞으로 이 삼각의 이 컨소시엄 위주로 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이번 이 1호기에 좀 선점이 되는 기업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진출 길이 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호재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해서 건설 쪽 전반으로 좀 섹터 전반에 좀 온기가 미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근데 건설 업종이 지금 20몇 년 만에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 그다음에 한국전력에 속해 있는 전력주 이런 것들이 정말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 전력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쳐다도 보지 않은 업종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주, 전력주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는데 저걸로 매매하는 사람이 거의 주변에 찾아보기 어려웠죠. 그걸 왜 매매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제자리고 밑에 땅굴만 파고 있었는데 근데 20년 만에 갑자기 땅에서 마치 새싹이 그 돌을 치우고 나오듯이 머리를 싹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건설하고 전력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거기 원자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한국전력도 그렇고 지금 건설주도. 그래서 지금 이제는
건설주나 전력주를 묶어가지고 원자력 관련주를 볼만한 거죠, 이제는. 이 지금 그 코스피가 분류한 섹터에서는 우리가 파악 못합니다. 건설 전력으로 분류가 돼 있지 그게 원자력으로 분류 안 돼 있어요. 섹터별이라던가 테마별로 묶는 그 어떤 저 카테고리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현대건설이라던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한전 KPS 이런 것들이 관련주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가 말한 타겟존에 오고 있어요. 조금씩.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기본적인 매수 보고서라는 거는 잠재력, 이건 꼭 머릿속에 항상 넣어보세요. 잠재력에 대한 얘기예요. 잠재력. 이루어지지 않은. 얘가 이 정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거기까지 얘기지.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이꼬르를 생각하면 그 괴리감에서 항상 실패가 일어난다고. 그 분명히 그거를 저기 인지를 하고 저기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현대건설도 분명히 매수 보고서나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그건 잠재력에 대한 얘기라고요. 잠재력이 내일 발현이 될지 5년 뒤에 발현이 될지 그건 자기가 따져봐야죠. 안 그러고 잠재력이 있는데 5년 뒤에 발현될 애를 만약에 베팅을 다 올인을 해버렸다. 그럼 나 5년 동안 기회비용 다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명심하시고 현대건설도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말했듯이 잠재력이 발현되는 지금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그럼 이제 타이밍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번 연도 초반에 급등했을 때 샀으면 지금 물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월봉에서 10개월 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SMR에도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일단 제1의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전과 건설주들 합쳐서 원자력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특징 섹터로는 이번에는 로봇 관련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뒤이어서 AI, 그 뒤로는 로봇 산업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알려진 소식으로는 29일에 로봇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차세대 국가전략 사업으로 키우는데 좀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좀 호재가 나왔는데 현재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 자동화 박람회에서 AI 팔레타이징 솔루션을 처음 새롭게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 궁금해지는 게 로봇 관련돼서 늘 전망이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젠슨왕 CEO 방한 이후에 현재 고점을 많이 좀 내려놓고 빠진 상태인데 전망이 좋은데 왜 빠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저 질문 많이 나오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똑같은 또 반복인데 잠재력에 대한 얘기랑 계속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 이거를 맨날 얘기해도 맨날 괴리감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허우적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잠재력에 대한 얘기랑 타이밍에 대한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될성부른 떡잎이 있다. 그 될성부른 떡잎이 내일 필지, 3일 뒤에 필지, 10일 뒤에 필지, 한 달 뒤에 필지 그거는 자기가 타이밍을 가려서 들어가야지. 될성부른 떡잎, 지금 다 될성부른 떡잎입니다. 그렇죠? 장이 좋으니까 모든 섹터에다가 다 매수 상향 보고서 나오고 다 실적 다 올려가지고 PER이 저평가되어 있으니 이 10배 정도 받아야 돼서 목표 주가 너도 나도 랠리 펼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잡습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자,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현대차 그룹들 피지컬 AI로 부각이 된 것이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으로 원래 그 전에 아틀라스 나오기 전에 이미 로봇 랠리를 주도를 하다가 현대차 그룹이 아틀라스 나오면서 피지컬 AI 쪽으로 불 붙어서 주도주 역할을 하니까 조금 물러났죠. 그러다가 뒤늦게 다시 합류를 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아까 전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봇, 협동 로봇까지 다 급락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한 기회죠. 아까 말했잖아요. 전망이 좋은데 잠재력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잠재력은 살아있는데 얘가 주춤거릴 때 몸값이 좀 낮아 있을 때 베팅을 해야 그렇죠. 나중에 웃돈 주고 안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차 78만 7천 원, 80만 원 거의 갔다가 50만 원까지 주당 30만 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 잠재력은 있는 건 확인이 됐죠. 여기저기서 다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10개월 선이 지금 닿고 있잖아요. 1월 때 사는 거예요. 10개월 선이 언제 처음 돌파됐는지 아세요? 작년 10월 달이요. 무려 8개월 만에 닿는 10개월 선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지력이 있다고 확률 높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자리에서 정말 아주 최고의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자리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서 끝나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위아, 그쵸?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건 현대건설이고요. 현대모비스. 다 보시면 어때요? 한 달 전보다 훨씬 위치 에너지가 낮고 되게 마음이 안정적인 자리죠. 이럴 때 잠재력 있는 애들을 매수한 겁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분명히 잠재력이 있지만 이 고점 대비해서 급락을 맞이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하나 꼽아주시죠. 네, 오늘은 MLCC를 꼽았습니다. MLCC가 저기 지금 그 조금 작은 버블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MLCC도 오늘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제가 무라타 제작연구소, 제작소인데 이 일본 대만은 이름이 저렇게 재밌어요. 무라타 제작소 얘기 많이 드렸죠. MLCC 부분에서 아직도 더블 스코어로 삼성전기에 비해 점유율이 높거든요. 얘가 시장 1위인데 오늘 니케이 대만이 마이너스긴 하고 코스피만 플러스긴 한데 무라타 제작연구소는 오늘도 1.54 플러스예요. 지금 무라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잠재력에 대한 부분은 이 어떤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라타만 보면 이게 무라타의 차트거든요. 무라타는 계속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럼 무라타가 저렇게 간다는 거는 삼성전기의 잠재력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 했죠. 아까 전망, 뭐 비전, 뭐 실적 이런 것들 다 좋다는 얘기 향후에. 근데 타이밍이죠. 월봉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야겠어요? 주봉이나 월봉에서 과열권에 벗어날 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주봉에서는 아직도 과열권이긴 하지만 과열권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더 좋은 자리가 나오긴 합니다. 거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일봉에서 지금 21선 테스트가 들어왔거든요. 일봉에서 기회가 있네요. 그렇죠. 일봉에서 일단 그래서 손절가를 21선을 잡아놓고 여기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21선이 떨어지면은 손절을 한 다음에 주봉에서 기회가 완전 와요. 여기서 과열권에서 벗어난 다음에 10주선에 오면은 정말 그때는 아주 강하게 반등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흐름만 잘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다시 이겨내면서 1, 2위 간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1, 2위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기록이 좋게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주들이 다 뜨고 있죠. 삼성물산을 비롯하여 삼성전기도 장 초반에 5% 빠지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까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삼성전자가 버티고 1등으로 올라갈 때 삼성그룹을 노리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2등이 누구였습니까? MLCC의 최강자 삼성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MLCC가 지금 조금 버블이지만 결국에 이게 또 버블이 굉장히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LCC 점유율 1위 기업인 무라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전기 진입 시점 타이밍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같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우주, 인터넷, 게임 이쪽을 전반적으로 커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정희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입니다. 모셨는데 좀 궁금한 부분 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네. 요즘 스페이스X IPO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다고.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워낙 또 상반기 때 관심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또 아무래도 외부 활동도 좀 많아서 네. 너무 바쁘게 다녔습니다. 네, 근데 딱 적게 오신 게 IPO 하고 나서 시총이 엄청 날아갔어요. 이거 왜 그런 건지, 이게 주가 급락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정리를 하자면 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스페이스X가 이제 공모가 자체가 135달러 정도에 책정이 됐어요. 근데 네. 이제 135달러라고 하는 거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7조 달러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초가가 150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스페이스X가 한 상장 직후 한 이틀, 2거래일 동안 거의 20%씩 올랐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기도 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뒤로 이제 단기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건 스페이스X가 워낙 큰 기업이기도 하고 초기에 자금에 대한 흐름들이 많아질 것으로 여겨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말씀은 누누이 제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랐을 구간과 내렸을 구간을 이제 따로따로 살펴봤을 때 올랐던 구간은 아무래도 우주산업에 대한 이제 어떤 전 세계적인 관심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나스닥 지수 편입이라든지 각종 지수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수 편입을 추정하기 위한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흐름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고 또 초반에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또 많이 반영됐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막 하루에 20%씩 오르는 막 그런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제 최근 며칠간 이제 빠졌던 이유는 또 몇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금들이 이제 많이 몰렸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게 스페이스X,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이 보호 예수, 그러니까 락업이라고 하죠. 락업 해제가 뭐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한 번에 다 같이 풀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락업 해제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로 작용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채 발행에 따른 시장에서의 그런 우려감,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작용을 했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전후로 해서 FOMC도 이제 열렸고 FOMC에서 또 어떤 금리가 동결되긴 했으나 좀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기술주인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면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윤 연구원께서 그 자금 조달 이슈를 말씀해 주시면서 회사채 발행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IPO 하자마자 열흘 만에 그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0억 달러 추진이었죠. 그런데 결과 보니까 900억 달러 모였고 네. 그러면 이제 발행이 성공한 거고 추가적으로 50억 달러 더 추가 증액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수요는 성공을 한 네. 거잖아요. 예. 그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 회사채 발행이 2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모집을 했었고 성공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바는 회사채 발행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 상장할 때 저 정도의 많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는데도 회사채가 발행할 정도로 현금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일단 바라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이 회사채 발행을 왜 했는지를 살펴보면 기존의 스페이스X가 상장 직전에 기존에 있던 부채를 브릿지론으로 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브릿지론 자체가 이자율은 낮은데 만기가 2027년으로 짧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사채 발행을 하는 거는 그 브릿지론을 이제 차환하는 과정에서 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공모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부채를 상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관점을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스페이스X가 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어떤 흐름적인 놓고 봤을 때는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흔히들 스페이스X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주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자금이라든지 투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스페이스X가 오픈된 재무제표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우주 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결국 AI 쪽에 대한 캐펙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체 캐펙스에서 77%가 AI 쪽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금 조달을 막대한 규모로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부채를 갚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부채는 살려두면서 차환을 하면서도 공모 자금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AI에 대한 캐펙스를 더욱더 늘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캐펙스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요구하는 바이잖아요. 그래야지 성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는지 지켜보니까 거기에 따른 파장 이런 부분 앞으로 계산할 거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블루 오리진, 그러니까 아마존 창업자, 네.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형 로켓 이름이 뭐였죠? 그 뉴글렌? 네. 이게 안 됐잖아요. 네. 그 발사 뭐라고 할까 시험 중 이제 폭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파장 어떻게 또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뉴글렌이 테스트 도중에 발사대에서 폭발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로켓 자체가 뭐 폭발하거나 이런 일은 막 엄청 희귀하거나 그런 일은 아닌데 문제는 발사대에서 시험 도중에 폭발을 해버려서 발사대 자체가 훼손이 심각하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로켓이야 다시 만들면 되는데 발사대는 다시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블루 오리진이 발사를 해서 구축을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아마존의 위성통신망이었습니다. 레오라고 하는 위성통신망인데 그 레오라는 위성통신망을 제 타임라인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뉴글렌의 발사가 전제가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사실상 뉴글렌의 발사 재개 시점은 내년도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그런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차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민간 기업 중 하나가 이 블루 오리진이었는데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이 메인으로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질이 빚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우주산업 전반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블루 오리진의 이런 뉴글렌 폭발 사고가 우주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도 지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이 좀 일깨워주는 좀 그런 사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존의 위성 통신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발사대 이게 문제생에게 가장 좀 근본적인 취약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대체 발사 이런 거 가능한가요? 스페이스X는 가능합니다. 네. 스페이스X는 애초에 발사대 자체를 다른 데에 이제 두고 있고 네. 스페이스X도 발사대가 또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발사 실패로 인해서 영향을 스페이스X는 사실 직접적으로 받진 않아요. 물론 스페이스X에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이제 굳이 꼽는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제일 많이 따라오고 있던 경쟁사의 그런 발사나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가 된 거다 보니까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오랫동안 공고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스페이스X 자체도 어쨌든 넓은 광범위에 내에서는 우주선업 내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같은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 자체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정의윤 연구원님이 이제 커버하시는 기업 대부분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한 맞습니다. 기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기업들이 그러한데 고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그 빚 투자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럼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그 리스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취약하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가치가 고평가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떨 요인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실 조언거리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래는 사실 FOMC가 가장 최근에 열렸던 FOMC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있었던 이유가 전쟁이 종료되는 MOU를 맺었던 것이거든요. 트럼프와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런 물가가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FOMC가 이제 나왔을 때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지금 점도표상에서도 그렇고 연말 기준으로는 오히려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금리에 대한 이슈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꺾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좀 우주산업이라든지 전반의 어떤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2분기 실적 정말 잘 챙겨야 되고요. 또 사업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목할 기업이 있거나 그 기업에 따른 투자 전략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2분기 실적 시즌의 옥석 가리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옥석 가리기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말은 그만큼 옥석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우주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우주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 결국 단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법들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영향이 좀 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만약에 단기에 조금 더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기술주라든지 좀 매크로 환경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쪽보다는 오히려 좀 더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봤을 때 AI와 관련된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AI 반도체 그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들의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커버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괜찮은 기업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게임주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리는 뭐랄까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섹터 중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 자체를 조금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까지 좀 등한시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좀 섹터 자체가 주가가 부진하기도 했고 네. 또 국내 장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맞아요. 필두로 해서 네. AI 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사실 많은 관심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게임주가 좀 부진했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게임주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게임주, 지금 국내 게임주에서 가장 큰 역할을 원래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인데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좀 하향세를 이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놓고 봤을 때도 예전에는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릴스 같은 그런 숏폼들의 짧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부분들이 흐름이 대세가 되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게임사들이 신작을 출시를 했을 때 좋은 실적을 신작에서 거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우하향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를 살펴보실 때도 저는 오히려 게임주는 롱텀하게 보기보다는 정말 모멘텀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에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는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이렇게 좀 짧게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방식의 매매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임주 토픽으로는 W게임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W게임즈 같은 네, 경우에는 물론 지금 어떤 신작의 모멘텀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어떤 높은 이제 원달러 환율 거기에다가 북미 시장에서의 자회사를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써 지배주주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 그리고 최근에는 앱마켓 수수료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앱마켓을 통해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결제를 함으로써 앱마켓 수수료를 많이 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인수한 그런 컨텐츠 자회사들의 매출 성장세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W게임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게임주는 W게임즈다라고 말씀드리고 AI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또 인터넷 그쪽 커버하시니까 네이버 카카오 최근 또 쏙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뭐 젠슨항 CEO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협업 이슈 이런 부분들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런 건 뭐 잘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AI 전략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주가가 많이 부진합니다. 많이 부진하고 있고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기 힘든 이유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가 기대했던 주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영업이익에서의 그런 개선이나 성장보다도 매출 성장 동력을 어디서 새롭게 찾을 수 있을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온라인 광고,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컨텐츠 쪽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까지는 찾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젠슨 왕이 방한을 하면서 AI 팩토리에 대한 새로운 신규 신규 서비스 모델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AI 팩토리가 사실 빵 굽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AI 팩토리를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을 충당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막대한 자본을 충당을 하면서 GPU 확보라든지 전력망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허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허들들을 넘고 났을 때는 충분히 AI 팩토리에 대한 컴퓨팅 인프라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그 허들들을 넘는 과정까지의 어떤 그런 변곡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그런 단기 그러니까 포인트들을 보시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커버하는 섹터들이 금리에 좀 민감하고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대해서 실적을 또 보여주는 거 앞으로 우리가 좀 판단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전 방위적으로 우주, 인터넷, 게임 쪽으로 나눠서 쭉 살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뭔가 터지면 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슈 좀 팔로우 잘 해야겠네요. 네. 자,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좌절됐다. MSCI는 2026년 연례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원화 환전의 제약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 개방과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규제 완화가 서류상 조치에 그쳤을 뿐 외국인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변화는 부족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진국 지수 승격을 위한 첫 단추인 관찰 대상국 진입에 실패하면서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당분간 멀어졌다. 최소 1년 이상의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선진국 지수 최종 편입은 아무리 빨라도 수년 뒤에나 기약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자금의 유입 통로가 막히면서 국내 증시의 고조된 피로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대한 특징 종목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바이오 USA 2026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이 한국관 부스에 정말 많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파트너링 미팅만 현재 100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500여 곳 이상의 제약사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 기관과 연구 기관까지 함께합니다. 이런 만큼 자신들의 이 성과나 실적을 그냥 보여주는 박람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사, 고객사를 찾는 좀 비즈니스 무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주 계약 소식도 현재 나오면서 바이오 기업들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CDMO 업계라고 해서 의약품을 대신해서 좀 개발해주고 대량 생산해주는 업체죠.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중국이 좀 해당 시장에서 좀 나오고 그 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좀 대신하기 위해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또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바이오를 주제로 한 공식 세션이 사상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코리아 라이징이라고 해서 이 한국의 부상을 주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부사장과 APL 바이오 대표가 좀 함께 세션으로 참여를 해서 패널로 참여를 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많이 빠지는 장세 안에서도 정말 마지막까지 견조한 강보합권 흐름을 유지해준 기업인데요. 의약품을 대신 개발하고 대량으로 만들어주는 맞춤형 위탁 생산 개발 기업인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무기는 생산 규모의 압도성입니다. 이번에도 이 미국 록빌 캠퍼스 생산 시설을 인수하면서 이 현지 생산 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환경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약 100건의 파트너링 미팅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을 했고요. 이달 들어 3건의 증액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마치고서는 이 아시아 소재 제약사 기준으로 해서 약 1,446억 원 기존의 규모였는데 약 2,156억 원까지 증액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도 강보합권에 또 강세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입니다. 120건의 현재 미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7년 연속 바이오 USA에 현재 참가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AI 기반 신약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항체 약물 접합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바이오 시밀러 열종에 대한 미국 FDA의 품목 허가까지 완료가 난 상황이고요. 이번 행사에 있어서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앱토즈마 관련 피하 주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가지 종목도 간단하게 짚어보시죠.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이 인실리코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뇌전증 신약 세노파메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 쪽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동제약은 비만 분야에 있어서 화살을 던졌습니다.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상 일상에서 4주간 최대 체중이 13.8% 감소했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협력사를 주도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언급된 기업들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5.55% 상승하면서 16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4.79% 상승합니다. 이번 ST팜은 5% 강세 보이고 있고 일동제약은 GLP-1 경구용 비만 치료제 소식 받아가면서 4.53% 상승합니다. SK바이오팜은 3.89%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85,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흘간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계속해서 수주 계약 소식들 들릴 예정인데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4% 반등 나오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하락 반전됐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오후장까지 기세가 좀 등등하게 갈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집중하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